5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네, 비대위원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내일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0년 전 6월 우리 국민은 피와 땀과 눈물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직선제 개헌을 통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진전했습니다. 그러나 87년 세대 또한 더 이상 진화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촛불혁명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6월 항쟁이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었듯이 촛불혁명도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다당제의 협치민주주의를 이룰 선거구제 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 실천, 이 3대 과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 극단의 대결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뿌리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양 극단의 대결 정치의 뿌리에 소선거구제가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열겠다는 각오로 국가 대개혁에 나설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의당은 3+1 원칙에 근거해서 내각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패가 인사의 실패, 검증의 실패와 연관된 바가 컸기 때문에 새 정부 인사만큼은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3+1 원칙은 더 높은 도덕성, 혁신의 능력, 통합의 가치, 그리고 국정 공백의 최소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정부 여당 말처럼 지금은 안보위기, 경제위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유능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파격 인사로 우리 의원들과 국민들은 강경화 후보자에게 높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출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터닝시킬 외교적 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는 외교부의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에 벗어난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강경화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고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후보자를 눈 감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야당의 미덕이 아닐 것이고 국민이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통 크게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협치요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이 인사원칙 공약 파기에 이어 협치마저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서 협치와 국익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소파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그리고 미국은 사드 체계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4월 말 미국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사드 도입 운영 비용도 전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 기존 설명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특히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이 3,331억 원, 주한미군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방위비 분담금이 7,950억 원 등 모두 1조 1,281억 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10억 불과 거의 일치합니다. 한미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서명한 두 개의 문서, 즉 지난해 3월에 체결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과 올해 4월 20일 서명한 한미 간 사드 배치 부지 공유를 위한 합의 건의문을 최소한 국회에 비공개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올로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역대 대통령과 다른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행보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4대강 감사 지시나 사드 관련 진상조사 지시 등에서도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통령 업무 지시가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를 결정한 후 소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복잡한 일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도덕적 분결은 적지 않았지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와 역할을 고려하여 청문 보고서 채택에 조건부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는 도덕적 분결도 많을 뿐더러 그 흠결을 덮을 만큼의 자질과 역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외교부 개혁에 대한 비전 제시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고 방대한 외교부 조직을 이끌 만한 리더십은 더욱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 다수도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최초의 비외무고시 출신 여성 외교부 장관이 발탁되어 세계 무대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몇 가지 상징성과 스타일만 보고 중차대한 대한민국 외교 업무를 무턱대고 맡길 수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보수 야당은 보호 인사라고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권력의 신형으로 전락해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조성한 만큼 검찰에 대한 인적 쇄신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대통령의 감찰 지시나 인사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째,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 권력의 심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책임자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검찰총장에 임명해서 검찰 스스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조속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업계가 국정기획차문으로부터 면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국정위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면서 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정규직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속도 조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도 근로시간 단축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먼저 세워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위가 기업 현장의 얘기를 듣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면서 완장찬 점령군처럼 호통치고 면박을 주는 것은 진정한 소통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같은 행태와 사고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우리 현실을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희희낙낙하지 말라. 이것은 민주당 중진의 충고입니다. 이런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가금류 일시 이동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그동안 동절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AI가 하절기에도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AI 발생 원인이 계절적 요인이 아니고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또 주변 국가와 철새 번식지 등에 대한 공동조사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 형태의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바이러스의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AI로 인한 피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 축산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 역시 서둘러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서산에서 일찍 오면서 신문을 봤습니다. 사드 배치 긴급 한 일 아니다는 청인식 심각하다. 여에서 나온 문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 중소기업들 애로 호수에 돌아온 실망이다. 대답. 이것이 사설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 정부 문재인 정부 한 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각, 걱정, 실망 이것입니다.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우리는 사드 발전용 기름 공급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 장관 18명 중 6명이 지명되었으나 1명을 제외한 통과가 어렵다는 보도입니다. 수석도 공석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임명 철회 그리고 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수석의 내정 철회입니다. 이것은 실제 알고 보면 근무하다가 주변 단체 등의 반대와 문제점이 드러나 내정 철회와 임명 철회 형태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새 정부의 인사문문과 함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과 비밀 사항이 얼마간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개되고 집행되었다는 것은 청와대의 보안의식을 비롯한 기강이 느슨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새 정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민 모두가 성공해야 된다. 이러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대하고 성공을 기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 지지는 그리고 국민의 인내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안합니다. 새 정부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것,
정책이나 공약이 잘못된 것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마음은 오늘로써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발언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자신의 다짐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1787년에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윤리청 중심으로 FBI, 국세청 모두 협력해서 2주간의 가족 친지까지 기초조사를 다 한다. 그리고 이후에 대략 2개월에 걸쳐서 후보자를 상대로 사전 검증 내용에 대한 추궁을 한 뒤에야 대통령이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 사전 조사에는 조사 항목만 무려 233개라고. 이런 미국의 민주주의를 100% 쫓아갈 수는 없지만 저는 18대, 19대 청문회를 보아오면서 야당으로서 이런 청문회가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많이 품었습니다. 또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는 희망을 가졌었어요. 이제 뭔가 바뀌지 않겠냐. 첫 번째 부딪힌 게 인사청문회입니다. 지난 정권하고 청문회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게 있습니까? 대통령은 내정하고 국회 오면 자격과 자질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 전임이냐 이런 외관적인 거에 치우쳐갖고 정책적인 청문회는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다가 청문회를 보면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탄핵까지 당했는데 거기에 공조했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분들은 청문회 나가서 말도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명야당인 우리 국민의당을 무슨 여당의 이중대, 그 사람들은 여당의 일중대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뭘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 야당된 지 며칠 됐습니까? 말씀들을 좀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가 여당은 또 여당된 지가 며칠 됐습니다.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청문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되짚어 볼 시기입니다. 지금. 뭐가 달라진 게 있는지, 뭐가 지난 정권하고 우리 문재인 정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를 성찰을 해야 돼요. 하나도 검증도 안 해갖고 몽땅 국회로 넘겨갖고 국회에서 싸움장으로 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처음 맞이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정책청문회 될 수가 없죠. 때마침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이면 벌써 4주가 지나갑니다.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걸은 뒤에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내실 있는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래야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정말 명예스러운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야당도 협치할 것을 하고, 견제할 것을 하고, 비판할 것을 비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화 후보 부적격 소신을 밝힌 후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댓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내 국민 방장 코너는 시민사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당 정치는 폐쇄적이고 양극단화된 형태로 상대 정당과 공생의 정치가 아닌
반감과 적대감의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서로에 대한 잘못 때문에 존재하는 적대적 양극화 체계를 넘어 온건 다당제를 통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합의를 만들어가는 다당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3의 정당의 길을 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소신껏 결정해도 이낙연 후보 보고서를 채택할 때는 자유당에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하고 강경화 후보에 대해 부적격 소신을 밝혔다고 이번에는 자유당 이중대 소리를 합니다. 조롱의 언어, 욕설, 저주 등 그 내용은 너무 거칠며 폭력적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더욱 풍부해져 건강한 민주주의가 되길 바라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이 다른 상대를 부정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고 민주적 토대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만의 정부도 41% 국민만을 위한 정부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 전체의 정부가 되려면 자신들의 정책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합의를 구하며 함께 공생의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다원적 정당 정치의 길로 이어져서 국민의 삶에 좋은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당의 원색적 비방이 아닌 생산적 비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0명 중 43명이 수상해 35.8%를, 자유한국당은 107명 중 14명이 수상해 13.1%의 수상 비율을 차지했으며 바른정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수상을 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수 40명 중 18명이 수상해 정당별 수상 비율이 45%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라질 정당, 발목 잡는 정당, 일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왜곡하는 분들을 위해 사실을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 1위 정당인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일하는 정당, 공부하는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의 모습을 계속 실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합니다. 일자리 추경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거수기입니까? 물론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10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리한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가는 나라의 국간이 거덜날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신중히 심의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입니다.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프레임 정치를 계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거철 하는 프레임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사상 첫 일자리 추경이라는 홍보 문구에 걸맞지 않게 국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민도, 재정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적 질적 면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양성 대책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일자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이번 추경 심사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재벌 개혁을 주장을 하시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 국민의당과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정규직제로 민간보다는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1만 원, 또 근로시간 단축 등 일련의 공약 이행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무시한 성급함과 일방적인 독주를 보면서 과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약속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약 15.5%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크게 좌절하고 심지어는 이민을 가야겠다는 얘기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 벤처부에 소상공인 실은 없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인 이상 도시가구의 명목 경상소득 비교를 해보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의 기계적 이행에 집착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개혁과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